자, 이 시간은 변제의 최종성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끝낼 수는 없고요. 여러 번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제의 최종성은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변제의 최종성을 모르고 비트코인을 투자한다거나 비트코인을 공부한다면 좀 뭔가 산으로 가겠죠. 변제의 최종성은 SEC 의장이 우리로 따지면 증권거래감독위원회죠. 비트코인의 4대 속성이 하나로 지적을 했어요. 이게 뭐 자기가 혼잣말을 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문서로 SEC 의장이 그 암호화폐들에 대해서 미국 월가의 투자자들한테 보내는 레터에서 비트코인의 4대 속성이 하나로 이 변제의 최종성을 지적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 SEC는 공식적이진 않지만 사실 미국 그러니까 브레튼 우즈 체제, 이 국제 금융망을 떠받치고 있는 브레튼 우즈 체제를 떠받치는 바로 그 미국의 유가증권 인허가권자죠. 사실상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주무관청쯤 돼요. 이 수장이 비트코인의 속성이 하나로 변제 최종성을 인정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주목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이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먼저 변제 최종성이 뭐냐 하면 이게 금융 그 은행들이 연결되어서 은행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별 은행이기도 하지만 은행들 간에 연결된 하나의 총체적인 시스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돈을 보내면 그 돈이 여러 은행을 거쳐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중 거쳐가는 은행에 포함되어 있는 은행이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이 고객의 송금은 취소가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렇게 되면 금융망 정체가 불신을 받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은행들의 파산이나 부도의 문제로 인해서 송금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변제의 최종성입니다. 아, 심지어는 이제 사기를 당해서 잘못 송금했을 때도 금융망 자체를 멈춰 세우는 것은 안 돼요. 원칙적으로 이 변제 최종성 때문에 그 착오에 의한 잘못된 송금이라 할지라도 그 시시비비는 금융망 바깥에 사법 민사나 소송사 소송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고 다시 돈을 받는 것을 해야지 이 금융망 자체를 멈춰 세우게 되면 금융망이 뭐 그런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6개월, 1년짜리 계속 송금했는데 이게 전달되지 않고 멈추는 것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송금망 자체는 너무 중요한 이 협력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놔두고 문제는 이 송금망 바깥에서 해결한다. 이런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인위적으로 부과한 원칙이지 이게 자연적인 속성에 의해서 생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일단 여러분들이 아직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이것이 누가 강제로 시켜서 보호해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속성의 하나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문명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비트코인은 자체적으로 변제의 최종성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변제의 최종성이 누가 보장해줘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류가 만든 최초의 디지털 자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은 변제의 최종성을 속성이 하나로 가지고 있는 인류가 만든 최초의 디지털 자산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보다 더 중요하다면 바로 이 변제의 최종성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블록체인이 비트코인보다 중요하다 혹은 비트코인은 뭐 사기나 튤립이지만 블록체인은 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뭐 틀리죠. 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습지만 굳이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아니고 블록체인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한다면 사실은 반대입니다. 블록체인보다 비트코인이 훨씬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이 블록체인보다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변제의 최종성 때문입니다. 제가 비트코인은 강했다라는 책을 2014년 5월에 출판했잖아요. 6년 동안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글 쓰고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비트코인은 굉장히 깊은 그 사고 체계예요. 뿌리가 있단 말이죠. 제가 이번에 준비하고 이제 4월 중에 나올 책 제목도 비트코인 지혜의 족보라고 했는데 바로 비트코인이 족보가 있는 명문 가문 출신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이런 변제 최종성 같은 개념을 이미 알고 있는 식자들, 이런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무시하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런 개념을 몰라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그렇게 인문학적 공부나 경제학적 공부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 일반인들 수준에서의 인문학적이나 경제학적 공부만 가지고는 이해 안 되는 개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중요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이 본질이고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인문학적 공부, 또 경제학적 공부가 되어야지만 비트코인을 이해하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지적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무시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대로 공부하고 접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네. 이 변제 최종성을 여러분들한테 감각적으로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게 바로 영화인데 이 프리미엄 러시라는 영화입니다. 2012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좀 됐죠.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할 생각이라면 이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이 영화는 미국에 있는 화교 금융권 이걸 하왈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소재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 여성 주인공이 애기 엄마인데 콜롬비아 대학에서 다니면서 자기 아이를 중국에 있는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오려고 해요. 근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못 데려오나 봐요. 그래서 밀항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밀항을 주선하는 그 브로커들이 불법적인 단체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달러를 보낼 수 없어서 이 달러를 하교 금융권에 가서 전표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전표를 지정된 장소에 갖다 주면 그 업자가 상해에 있는 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 브로커에게 전화를 해주고 이 브로커가 이 아이를 배에 태운다는 설정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지금 나오는 이 사람은 형사인데 뉴욕 형사인데 이 사람은 부패한 형사예요. 그래서 도박을 하다가 이 소문을 듣게 되죠. 미국에 있는 애기 엄마가 중국에 있는 아이를 밀항시키기 위해서 전표를 수십만 달러를 주고 샀다. 근데 이 전표를 바로 이 자전거로다 이 우리로 따지면 퀵 배송을 하는 이 주인공에게 전달해서 지정된 장소까지 딜리버리를 시키는 거죠. 이 주인공은 컬럼비아 대학을 나왔지만 자전거 타는 걸 너무 좋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수의 기업에 취업하는 대신에 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 별것도 아니죠. 그냥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퀵 서비스 하는 건데 재수가 나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여성이 맡긴 이 전표를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차이나타운에 가서 지정된 사람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부패한 형사의 추격을 받고 온갖 고생을 하는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터잡은 화교 금융권 하왈라 시스템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왈라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환칙인데요. 한국에서 업자한테 돈을 주면 미국에 있는 우리 자녀가 미국에 있는 업자한테 돈을 받죠. 이것을 그냥 단지 은행망을 통해서 송금하면 되는데 이렇게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용도라든가 도박이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외화를 주고받는 것이 이게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도를 초과해서 자녀한테 돈을 보내려면 이런 환치기 업자를 이용해야 되겠죠. 환치기는 불법입니다. 법으로 엄중하게 불법화시키고 있지만 이렇게 미국에서 터잡은 화교처럼 소수 민족이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신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하왈라라는 것은 이제 원래는 중동 지역에서 은행업이 안 되잖아요. 이자가 이슬람 율법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융이 필요하니까 발생했던 그런 그 금융 송금 시스템이 하왈라인데 이걸 통칭해서 하왈라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환칙이에요. 근데 이 영화가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형사가 이 전표를 훔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뉴욕에 있는 넓지도 않은 미국 전역도 아니고 뉴욕에 있는 중국계 여성이 중국계 조직한테 돈을 주고 전표를 사서 그 전표를 중국계 조직에게 전달해주고 자기 아이를 상해로부터 밀항선에 태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표를 백인 형사가 가로채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한국의 개라면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게 개잖아요. 사금융. 자, 우리가 모두 사정을 안단 말이죠. 한 다리 건너서 다 아는 사이일 거고 두 다리 정도 건너면은 다 진짜 다 연결되는데 이것도 같은 중국계가 아니라 부패한 백인 형사가 우리 중국 여성이 어렵게 모아가지고 아들을 밀항선에 태우려고 하는 전표를 가져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도박 자금이고 훔친 것 뻔히 아는데 다시 미화로 돌려줄까요? 우리나라 개라면?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정이 있고 정의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중국계
이 금융 시스템은 그거에 대해서 인정 사정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표만 가져오면 그것이 도둑이건 사기건 간에 상관없이 돈을 내어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영화의 새 주인공, 이 자전거로 딜리버리하는 이 주인공과 이를 추적하는 형사, 그리고 이 전표를 맡긴 이 여성 모두 이 전표를 변제의 최종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표를 가져가면 이 화교 금융 하발라 시스템에서는 돈과 동일하다는 거죠. 미화 달러랑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화교 시스템이 이 정도의 중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형사가 이 전표를 가로채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화교 금융 시스템이 아마 지불을 중단할 겁니다. 지불하지 않죠. 넌 새끼야, 네가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이걸 산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주인 누군지 뻔히 아는데 왜 네가 갖고 와? 이렇게 해버리죠. 그러면 뭐 이 주인공이 그 전표를 얻기 위해서 이 형사가 이 전표를 얻기 위해서 이 주인공을 거의 뭐 죽이려고도 하지 않겠죠. 뭐 재미 삼아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전표가 최종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아귀다툼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야, 미국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중국계 화교들이 신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로 지독하게 했구나. 물론 영화가 다 진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진실에 기반하고 있겠죠. 자, 이 여자 주인공이 찾아가서 뭐 이 전표를 가져오는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영화에서는 들어줘요. 사정을 봐줘요. 그런데 이 사실상은 사정을 봐주지 않는 거죠. 인정 사정이 없는 겁니다. 이걸 중립성이라고 합니다. 같이 판단 안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사법부처럼 원님 재판처럼 판사 개개인들의 정의감이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 나 형사가 가져온 전표는 무효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다면 이 화교 금융망은 붕괴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환치기에서 고객을 생각하지 말고 이 업자들 간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미국에 있는 업자와 한국에 있는 업자, 미국에 있는 업자와 중국에 있는 업자 사이에는 실제로 달러가 오고 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 비용이 비싸고 그리고 사실은 환치기나 이 화알라는 실제의 금괴나 실제의 가치물이 이동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법이나 질서가 없어서 잘 안 되는 지역에서 발달하는 거거든요. 굳이 돈을 보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보호 장치가 있다면 뭐 굳이 하왈라를 이용하지 않고 고객들이 스스로 돈을 송금했겠죠. 이 하왈라 조직들은 서로 신뢰 조직인데 이것이 은행의 기원이거든요. 서로 돈을 주고받지 않고 한꺼번에 변제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에 보낼 돈이 있을 거고 중국에서 미국에 보낼 돈이 있는데 그것을 1년 동안 쭉 누적하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고 마지막 짜투리만 서로 결제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왈라 시스템은 아무하고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소수민족 간의 어떤 그런 유대가 확실한 조직들이죠. 왜냐하면 혈연이니까 친척이거나 유대인들이 많이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금융망을 시작한 거죠. 이 미국에 있는 화교들이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것은 되게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가족이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하왈라 조직하고 중국에 있는 하왈라 조직이 서로 변제가 안 되는 것을 걱정하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인간사가 그렇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방식이 있겠죠. 다시 말해서 미국에 있는 고객이 돈을 맡기고 중국에 있는 고객이 돈을 찾았는데 미국에 있는 업자가 중국에 있는 업자한테 나중에 돈을 안 줘요. 그럼 중국에 있는 업자는 돈만 뜯기는 거잖아요. 자, 변제 최종성이라는 건 뭐냐면 중국에 있는 업자가 미국에 있는 자기 동료 업자한테 돈을 못 받아도 이 전표를 가져온 사람한테 돈을 내주는 겁니다. 완전히 눈물을 흘리면서 내주겠죠. 자기는 손해인데 만약에 이것을 내주지 않으면 이 신뢰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고 이 영화의 소재가 되는 미국에 있는 화교 금융망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몇 번 있었을 거고 몇 번 있었을 동안 매번 틀림없이 변제를 했다는 거죠. 손해를 감수하면서. 자, 그러니까 고객한테는 손실을 끼치지 않는 거죠. 신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럼 자기네들 간의 배신자는 어떻게 할까요? 네, 배신자를 미국 법원에 고발하고 재판을 기다리고 그렇게 안 했겠죠. 그렇다면은 금융망을 이용하지. 금융망 수준의 신뢰 시스템이잖아요. 이 화교들의 하왈라 시스템은 금융망보다 훨씬 더 엄격하니까 유지가 된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잔인한 폭력에 의지하죠. 그것이 바로 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자가 떼어먹고 도망을 가면 그 동료죠. 자기 친척일 수도 있어요. 지구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죽입니다.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였다라는 것을 완전히 자기네 업자들 사이에서는 다 알도록 하죠. 그것이 마피아의 방법입니다.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였다는 걸 다 알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죽이는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응징을 통해서 배신을 꿈꾸는 그런 같은 동료들한테 절대로 배신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죄수의 딜레마나 공유죄 비극 이런 걸로 시작된 그 인문학적 그런 그 토대가 있어야지 이해가 쉽게 됩니다. 제가 쓴 책 인문학적 상상력을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어쨌건 이런 응징이 바로 이 신뢰의 본질인데 이 응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응징 시스템이 있나요? 뭐 비트코인을 떼먹고 이러면 뭐 가서 뭐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변제 최종성이 유지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혹은 금융만처럼 그걸 법으로 해가지고 그걸 떼먹을 수가 없도록 만들거나 그렇게 안 하잖아요. 비트코인은 법에 의해서 보호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SEC 의장이 비트코인은 변제 최종성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폭력에도 의지하지 않고 법에도 의지하지 않고 변제 최종성이 있다는 것이니까 엄청난 것이죠. 네, 바로 그래서 비트코인이 문명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의 의미가 어떻게 확장될지는 차차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